여러분, 그 평화롭고 완벽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유토피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다들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나요? 네네, 아무런 갈등도 없고 모두가 영원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완벽하게 정적인 천국 말이죠.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천국이 사실 인간의 에고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숨막히는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와, 시작부터 되게 강력한데요. 감옥이라니요?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킴 마이클스가 채널링한 상승마스터 생재료명의 가르침을 다룰 건데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이른바 황금시대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나른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아,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오히려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대한 바위를 집어삼키면서 맹렬하게 나아가는 그 멈출 수 없는 역동적인 계곡물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친 영적 급류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이 소스 잔류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어떤 점이요? 영성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도 엄청 현실적이고 심지어 약간 물리학적인 메커니즘을 끌어와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영성하면 보통 현실 도피적인 위안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말이죠. 네네. 근데 생제르맹의 텍스트는 현재의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나 글로벌 경제 구조,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저항까지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해부해버리거든요. 확실히 디테일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거세게 흐르는 계곡물의 비유 있잖아요. 그게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축입니다. 누군가 그 물길을 막으려고 집채만한 바위를 던져넣는다고 쳐보죠. 물이 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잠시 엄청나게 요동은 치겠지만 물은 결국 수위를 높여서 바위를 우회해서 더 강한 압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황금시대는 어떤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초월해 나가는 우주적 진화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이 하나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우주적 진화의 거대한 흐름이 그렇게 알아서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아,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개개인의 선택이나 의지가 결국 저 거대한 물결 앞에서는 그냥 무의미해진다는 약간 그런 거창한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소스 잔료가 짚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예리하신 질문이에요. 그런가요? 네, 텍스트를 보면 이른바 타락한 의식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해를 한다고요? 어떻게 오해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니까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내가 싫어하는 결과는 회피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하. 하지만 진정한 우주의 법칙 아래에서 자유의지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랑 같아요. 두 개의 톱니바퀴요? 네, 첫 번째 톱니바퀴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나의 선택을 통해 에너지를 외부로 쏘아보내는 행위입니다. 인풋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톱니바퀴는 그 선택이 우주를 한 바퀴 돌아서 만들어낸 반환기류,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고 반응하는 그 과정입니다. 아, 결과를 겪는 것까지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을 생략하려고 든다면 애초에 자유의지를 행사한 것조차 아니라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논리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인풋만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아웃풋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완벽한 한 세트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딱 부메랑이 떠오르네요. 저한테는 부메랑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던질지 결정할 완벽한 자유가 있잖아요. 네네, 던질 자유가 있죠. 하지만 일단 제 손을 떠난 부메랑이 다시 저한테 날아오는 그 궤적 자체를 우주에서 확 지워버릴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아오는 건 확정인 거죠? 날아오는 부메랑을 제가 정확히 딱 잡아낼지 아니면 피하다가 어설프게 넘어질지 그것도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퍽 하고 맞을지를 결정하는 그 후속 반응까지 거쳐야만 하나의 온전한 자유의지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네요. 와, 정확히 바로 그 메커니즘입니다. 부메랑 비유가 찰떡이네요. 이 원리를 아까 말한 거대한 진화의 물결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네. 지구상의 어떤 세력이 이 황금시대의 흐름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계곡물 한가운데에 아주 거대한 바위를 던져서 물길을 막아버릴 자유의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주는 그거 강제로 못하게 막지 않아요. 던질 자유는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물은 결국
수위를 쫙 높여서 바위를 우회하거나 덮고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바위를 던진 주체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파괴적인 난기류와 엄청난 수압의 상승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거든요. 부메랑을 맞는 거군요. 네, 결국 인간의 에고나 이기적인 의지로 부분적인 지연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 우주의 진화적 흐름 자체를 영구적으로 딱 멈춰 세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 텍스트가 지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물길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바위를 던지고 댐을 짓고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하, 글로벌 엘리트들이죠. 네.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면책 조항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 심층 분석은 결코 좌파나 우파 혹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오직 오늘 제공된 이 소스 자료가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를 어떻게 황금시대를 막으려는 엘리트들의 저항이라는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는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시각은 국가나 체제의 구분보다 훨씬 더 깊은 층위 위에 있는 권력의 역학 그 자체를 바라보거든요. 네, 단순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엘리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황금시대를 두려워하는지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황금시대의 본질은 결국 특정 소수에게 쫙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를 해방시켜서 인류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잘 사는 거네요. 그렇죠. 대중의 진동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정보 독점하고 권력 휘두르던 엘리트들은 설 자리를 영영 잃게 됩니다. 밥줄이 끊기는 거군요. 네, 그들은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해요. 오직 타인한테서 에너지를 착취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아주 극단적인 결핍감, 다시 말해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막으려고 거대한 통제의 댐을 세계 곳곳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그 댐의 형태를 국가별로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압권이죠. 단순하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통제 방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가장 먼저 러시아를 한번 볼까요? 네, 러시아는 되게 직관적이죠. 과거 소련 시절에는 철의 장막이라는 물리적이고 아주 억압적인 댐을 쌓았잖아요. 네, 꽉 막아버렸죠. 근데 그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의 푸틴이나 그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 신흥 재벌들은 대중의 불만이 막 차오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주의 분산 전략을 꺼내든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외부의 적을 억지로 만들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의 의식을 생존의 위협이라는 가장 낮은 진동수에 계속 묶어두려는 수작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가 던지는 질문이 진짜 대단히 뼈아프더라고요. 어떤 질문요? 과거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흙바닥에서 일하던 농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지금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현대의 러시아 국민들이 과연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거네요. 네, 통계 수치나 겉모습은 발전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실내 배관조차 없는 낡은 집에 살고 있고, 반면에 부와 권력은 극소수의 손에 쥐어져 있잖아요. 그렇네요. 권력자가 딱 결정 한번 내리면 내 목숨이 당장 전쟁터 총알바디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스마트폰 들고 인터넷 좀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지배층에 완벽히 종속된 게 달라지냐는 거죠. 그냥 현대판 농노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단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농노라는 표현이 현 상황의 본질을 너무 소름돋게 꿰뚫어 보네요. 러시아가 그렇게 폭력과 공포라는 원초적인 댐에 의존한다면 중국은 한 단계 더 복잡하고 교묘한 형태의 댐을 쌓았습니다. 중국이요? 어떤 댐이죠?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이념적인 댐이에요. 자료에 등장하는 비유가 꽤 신랄하던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비유 완전 기억나죠. 막 기름 바른 돼지를 잡으려다가 진흙투성이가 된 자본주의 돼지가 되어버렸다. 이 문장 맞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완전 촌철살인이죠. 당 엘리트들의 모순을 정확히 찌른 거거든요. 어떤 모순이요? 겉으로는 공산주의라는 평등의 환상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죠. 근데 뒤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리해서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그 탐욕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완벽하게 분열된 겁니다. 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그 엘리트들의 총재 메커니즘은 결국 시스템 자체의 모순을 억누르는데 국가의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뛰어넘으려다가 스스로 역사상 가장 통제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자본주의 집단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중한테는 우리는 공산주의니까 평등하다 이상을 막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자본주의 단물은 다 빨아먹는 거군요. 네, 거대한 인지 부조화가 국가 전체의 영적이고 지적인 맑음을 엄청 탁하게 만듭니다. 대중이 이 거대한 모순을 직시하고 의식의 진동수를 높이는 순간 바로 댐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철저한 감시 사회를 구축해서 사람들 눈과 귀를 가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러시아의 공포댐, 중국의 인지 부조화댐을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진보된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은 과연 어떨까요? 미국이 진짜 반전이죠. 이 자료는 가장 교묘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댐이 바로 미국의 떡하니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요? 아니, 겉보기엔 누구나 노력하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 기회의 땅이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테크 기업들이나 금융 엘리트들이 그 시스템의 규칙 자체를 자기들한테만 유리하게 계속 은밀히 제작성해 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 룰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는 거군요. 미국의 상황은 현대 엘리트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궁극의 끝판왕 사례예요. 어떻게 진화했길래요? 지난 40여 년 동안 미국 사회 한번 보세요. 부는 철저하게 꼭대기로만 쫙 집중됐고 중산층 이하 대중들의 삶의 질은 시스템적으로 아주 서서히 침식되어 왔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졌죠. 경제적 압박에 완전히 지친 대중의 불만이라는 물결이 지금 댐 뒤로 완전 위험 수위까지 찰랑찰랑 차오른 상태거든요. 여기서 엘리트들이 진짜 기막힌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속임수요? 대중의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과 똑같이 기득권을 잔뜩 누려온 어떤 억만장자를 체제에 저항하는 구원자인 양 싹 포장해서 대중들이 선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독점 기업들 보세요. 겉으로는 맨날 인류의 혁신과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꾼다고 하죠. 근데 이면에서는 자신들의 특권을 무한정 연장하기 위해서 낡은 권력들과 단단히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댐이 붕괴되기 직전에 엘리트들이 벌이는 가장 화려하고도 아주 절박한 생존 게임이라는 게 자료의 분석이에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가별 정치-경제 체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텍스트가 콕 집어 지적하는 엘리트주의의 진짜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철학적인 토대에 닿아 있잖아요. 네, 그 뿌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체제의 껍데기랑은 전혀 무관하게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쫙 관통하는 하나의 뿌리 깊은 전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어떤 인간은 다른 인간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하며 다수를 지배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오만한 믿음이요. 맞아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 혹시 아시나요? 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이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장 그대로예요. 이 엘리트주의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랑 경제 시스템에도 아주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종교요? 네, 소스 자료는 그 가톨릭 교회를 전형적인 영적 엘리트주의의 표본으로 메스로 째듯이 해부해버립니다. 아, 네. 저도 그 분석 읽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수는 분명히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권력을 비판하면서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철저한 영적인 평등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똑같다고 했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거대한 제도로 굳어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인간이 감히 닿을 수도 없는 궁극의 유일무이한 엘리트로 저 높이 격상시켜버렸어요. 신격화를 한 거네요. 네, 그래야만 그 신과 일반 인간들 사이에 교황이나 사제 같은 중개인, 즉 새로운 엘리트 계급을 딱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요. 대중이 신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성과 직접 연결되는 걸 원천 차단하고 오직 우리 중부적 권력을 통해서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뇌하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경제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그 월스트리트의 방식도 근본적인 원리는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월스트리트도 엘리트주의라는 건가요? 그럼요. 현재 금융 시스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가치나 재화를 창출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냥 돈이 돈을 낳는 거대한 도박장이자 파생상품 같은 엄청 복잡한 금융도구를 이용해서 일반 대중의 노동 가치를 아주 합법적으로 진공청소기처럼 흡수하는 블랙홀이죠. 피땀 흘린 돈을 다 빨아가는군요. 네, 대중에게서 에너지를 착취해서 소수의 계좌로 쫙 집중시키는 이 완벽한 엘리트주의의 댐은 진짜 영원할 것처럼 견고해 보이잖아요. 안 무너질 것 같죠, 솔직히. 하지만 자료는 말합니다. 황금시대의 이 인식 변화가 단지 배를 띄우는 가벼운 밀물 수준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그 오만한 장벽까지 통째로 싹 다 쓸어버릴 거대한 홍수가 될 것이라고 아주 단언합니다. 와, 그 홍수가 엘리트들의 장벽을 확 쓸어버린다는 비유는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하긴 한데요. 여기서 아주 실천적인 의문이 하나 딱 듭니다. 어떤 부분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암울하고 엘리트들의 통제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촘촘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무거운 납과 같은 현실을 확 뒤집어 엎고 황금시대라는 반짝이는 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 거대한 댐을 부수려면 결국 막 피를 흘리는 폭력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걸 싹 다 백지 상태로 만들고 유토피아를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만 하는 건가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을 완전히 파괴해야만 한다는 발상. 네. 그것이 바로 생제르맹이 경고하는 타락한 의식들의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아, 파괴가 답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진정한 연금술은 파괴가 아니라 바로 가속이에요. 가속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적이고 정치적인 운동들이 그 이상적인 사회 구축하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억압적인 상태와 자신들이 꿈꾸는 그 완벽한 유토피아 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단 한 번의 기적적인 거대한 도약으로 건너뛰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1층에서 계단 꼭대기를 향해 한 번에 훅 점프하려다가 제풀에 지쳐서 넘어지는 거랑 똑같군요. 정확합니다. 단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나면 지독한 허무주의나 아니면 더 심한 피바람 폭력으로 이뤄지곤 했죠. 그럼 한 번의 거대한 점프가 정답이 아니라면 대안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텍스트에 진짜 가장 빛나는 통찰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의 개념을 빌려온 양자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양자도약이요?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변화가 물 흐르듯이 되게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었잖아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모든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 즉 양자로 딱딱 쪼개져 있으며 변화란 이 미세한 단위들의 끊어지는 점프들이 촤라락 연속된 결과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아, 그 양자역학 비율을 우리의 영적인 진화에 접목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저 부드러운 계곡물의 흐름도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작은 물방울들의 불연속적인 움직임이 초고속으로 파라락 이어지는 거잖아요. 약간 그 옛날 영화관 영상기 필름처럼 말입니다. 아, 비유 너무 좋습니다. 우리 눈에는 스크린 속 주인공이 되게 자연스럽게 걷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수천 장의 정지 화면, 즉 프레임들이 아주 미세한 차이를 두고 찰칵찰칵 넘어가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와, 완벽한 이해십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뇌와 감각기관은 그냥 연속성이라는 그 환상이 속아버려서 너무나 미세하고 빠른 그 프레임 간의 틈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삶의 고통이나 사회의 부조리 같은 현실이 영원히 안 변하는 견고한 콘크리트 벽처럼 막막하게 느껴지는군요. 네. 하지만 소스 자료는 우리가 내면의 의식을 훈련해서 이른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불리는 아주 높은 주파수에 도달하게 되면요. 네네. 마음의 눈으로 이 아주 미세한 정지 화면들의 틈새, 즉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빈 여백을 탁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프레임의 여백을 본다는 게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현실이 꽉 굳어있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미세한 단위의 연속이라는 걸 딱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거창한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서 한 번에 세상을 확 바꾸려고 들지 않게 됩니다. 무리한 점프를 안 한다는 거군요. 대신에 지금 내가 마주한 화나는 감정이나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납의 프레임을 딱 직시하고 그것을 딱 한 프레임, 진짜 딱 한 단위의 에너지만큼만 더 높은 주파수의 관찰자 시점으로 살짝 밀어 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양자도약인 거죠. 딱 한 프레임만요? 네, 이 아주 작은 점프들을 매 순간 연속적으로 탁탁탁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의식과 현실 전체가 눈부신 황금의 상태로 변화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와, 혁명이라는 거창한 간판 내걸고 세상 뒤엎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 삶의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서 미세한 주파수 상승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저 엘리트들의 통제됨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연금술이라는 뜻이군요. 엘리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덩어리진 대중의 거대한 공포 프레임뿐이거든요. 개인의 미세한 도약은 못 막아요. 근데 이 양자도약의 원리를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 그러니까 이른바 깨달음에 적용해 보니까 기존의 종교관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네요. 어떻게 박살이 나죠? 우리는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무 밑에서 머리에 벼락 맞듯이 확 신성을 얻어가지고 평생 동안 화도 한 번 안 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성인의 상태, 떡간이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종교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또 다른 에고의 함정입니다. 에고의 함정이요. 에고는 변화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늘 완벽하고 영원 불변한 안정을 원해요. 내가 이제 궁극의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는 항상 옳고 더 이상 배울 것도 틀릴 일도 없다. 이러면서 거대한 자만의 상자 안에 자기 자신을 확 가둬버리는 거죠. 아, 꼰대가 되는 거네요. 비슷하죠. 근데 놀랍게도 생제르맹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조차도 가만히 멈춰있는 완벽한 대리석 조각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도요. 네, 창조주 역시 끊임없이 다음 진동수를 향해 스스로를 초월하면서 폴짝폴짝 점프하는 끝없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와, 가정을 멈추고 고정되는 순간 아무리 높은 깨달음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썩어가는 부패한 댐이 되어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맥락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명상 파트의 깊은 의도가 단번에 탁 맞춰져요. 아, 그 IM 명상 파트요? 네, 상승 마스터 생주르맹이 직접 이끄는 명상이라면 의뢰막 나는 위대한 생주르맹이다, 내 빛을 받아라 하고 엄청 화려하게 선언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자신을 지칭할 때 I am 생주르맹이라는 라벨조차 아예 안 붙입니다. 네, 다 빼버리죠. 오직 I am, 즉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만 딱 말하고 아주 깊은 침묵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가 자신의 이름표조차 싹 다 지워버린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제르맹이라는 그 거창한 타이틀조차도 결국 인간의 제한된 인식이 이해하기 쉽게 띡 붙여놓은 임시 포스트잇에 불과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어떤 고정된 형상이나 개념의 상자 안에 가두지 않고 스스로를 매 순간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순수한 인지 그 자체로 규정하는 겁니다. 낡은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끝없는 궤적 자체가 곧 신성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네, 타락한 의식의 그 무거운 납덩어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처럼 내가 평생 꽉 쥐고 있던 알량한 자아 정체성이나 신념들을 매 순간 기꺼이 탁 버릴 수 있는 유연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 깊고 방대한 영적 연금술의 여정을 이제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황금 시대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완성해서 내려주는 예쁜 선물 상자가 아니라 막 굽이치며 나아가는 멈출 수 없는 진화의 강물입니다. 맞습니다. 계속 흐르는 거죠. 지금 전 세계의 권력을 쥐은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꿀빨던 옛날 시대가 끝나는 게 두려워서 러시아의 공포, 중국의 사상 통제, 미국의 하이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댐을 지어 이 물결을 막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그 댐을 폭파하는 혈기왕성한 혁명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가장 급진적인 저항은 저 밖에서 누군가의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생각과 감정의 단위들을 매일 하루에 한 단계씩 양자도약시켜 나가는 그 주파수 상승의 실천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확 뒤흔들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이 소스 자료의 후반부를 보면 단순한 은유를 넘어서는 되게 흥미로운 예언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과학기술 얘기죠. 네. 훗날 인류의 과학은
물줄의 진동수를 아주 미세하게 조작하고 양자 도약시키는 기술을 실제로 발견해서 진짜 흔한 흙을 귀한 희토류로 바꾸고 진짜 물리적인 납의 분자 구조를 확 변환해서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물리적인 연금술마저 현실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단순히 주파수를 딱 한 프레임씩 끌어올리는 것만으로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그 단단한 물리적 물질의 근본 성질마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너무나 견고해서 평생 안고 가야 할 것만 같은 그 납과 같은 장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게 지독한 인간관계인가요? 아니면 평생 해결 안 될 것 같은 재정적 압박인가요?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 우울과 두려움인가요? 어쩌면 여러분을 매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내면의 거대한 댐 역시 영원 불변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환상일 수 있죠. 네, 그것은 단지 주파수가 단 한 칸 위로 징 하고 진동하기를, 여러분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아주 미세한 양자 도약을 딱 허락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변장한 황금은 아닐까요? 와, 나비 황금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 진짜 멋진 말이네요. 여러분, 세상을 통째로 구원해야 한다는 그 거창한 의무감에 절대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은 불쾌함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프레임 변화, 가장 작은 에너지의 도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내면에서부터요. 그 어떤 이름표도 덜렁 붙어 있지 않은 아이의 그 순수하고 역동적인 인지의 흐름 속에서 말이죠. 지금까지 멈추지 않는 계곡물처럼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댐이 시원하게 무너지는 유연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